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은퇴 후 문화센터 다니면서 공부생활자로 살아가는 정경아 씨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환갑 넘어 공부하는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이 들면 공부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나이 들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풍부한 삶의 경험이 공부의 즐거움을 높여준다는데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아 씨가 이렇게 인생 황혼기에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또 인생 황혼기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경아 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아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아주 떨지도 않고 그 방송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긴장을 않고 잘하셨어요. 떨고 있어요. 좀 긴장도 좀 해 주셔야 저도 이렇게 하는 맛이 나는데. 긴장하고 있다니까요. 자, 어제 쓰신 책 뭐였죠? 책 이름? 일주일에 3번 동네 문화센터에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노는 얘기 어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예, 어제 직장 생활 하셨다, 남편분하고는 이렇게 산다, 아이들과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더 좀 들어가서 좀 여쭤볼게요. 우선, 무슨 일 하신 거예요? 은퇴 전까지? 저는, 영자신문 더 코리아 타임스에서 네. 일했고요. 그 다음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일했습니다. 아하. 영어 쓰는 데서 주로 일을 하셨네. 네, 30년 넘게 영어 쓰는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영어를 잘하셨나 봐. 몇 마디 합니다. 저 자신감 넘치는. 네? 그래 영어 전공을 하신 거예요? 네, 영문과 졸업했어요. 영문과. 서강대 영문과 졸업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생계형으로. 생계형으로? 네. 그거 영문과 나오면 직장이 네. 금방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영문과 갔어요. 그 당시엔 영문과 지금도 그렇지만 들어가기 되게 어려웠지. 인기과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제가 더 이렇게 알아보니까 고등학교는 또 경기여고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이 고향도 아니시고. 네, 전남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경기여고 올라올 정도면 수제 소리 들었을 텐데. 재수했습니다. 경기여고를요? 네, 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했습니다. 학창 시절은 어땠어요? 어제 잠깐 그랬죠. 별명이 뻥새? 네. 늘 웃고 다녀서 네. 뻥새였다고. 네. 그런데 여고 때는 좀 사춘기이기도 했었는지 네. 좀 집이 또 많이 가난해져 가지고요. 좀 우울했어요. 약간 다크에이지. 얼마나 가난했는데? 그러니까 이 도시 빈민에 편입됐죠. 전라남도에서 이제 저희 가족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대학 가기도 좀 힘들었어요. 아하. 어찌어찌 근근히 여고 시절과 대학 시절을 그렇게 가족 환경으로 핑계를 대십니까? 공부 안 한 걸? 네. 죄송합니다. 비겁하게. 아니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러면 돈도 벌고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안 벌고요. 대학교 때는 알바로 그저 먹고 살았죠. 그때는 고등학생 가르치는 영어를 가르치는 알바였어요. 그렇게 해서 등록금을 벌고. 근데 그 시절은 다 어려웠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편안했어요. 특히 어려웠어요? 네. 아니요. 저희 집도 어려웠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같이 빈부 차이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가난한 집 학생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때 저희 70년대보다. 그때는 다 가난했으니까. 거의 많이 가난했으니까 그때는.
그랬죠. 네. 아니 그 부모님이 그냥 올라오셔서 네. 뭐 이렇게 어디 직장이 없으시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올라오셨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2개월 정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계시고 그러면서 동업하는 어떤 분이 브라질로 그냥 튀어버리시고 그래서 어머니가요.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어머니가 서울 오신 뒤로 이제 저희들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오남매 그래야 되니까 오남매. 파출부 하시고 그랬어요. 그 또 하나 별명이 결혼한 독신주의자더라고요. 네. 이게 좀 말이 상충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한 그렇죠. 독신주의자. 그렇죠. 결혼한 독신주의자.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요? 결혼은 했는데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사니까 저는 남편분은 대구에 사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서울에 떨어져 있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저는 독립한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요? 그건 뭐 떨어져 살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야.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롱디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long distance marriage. 멀리 떨어진 롱디. 롱디. 예. 저기 뭐 그 신조어입니까? 뭡니까? 지금 68 드신 분이 지금 뭐 그런 요즘 젊은 친구들 쓰는 말 아니에요? 롱디? 그거 원래 쓰던 말인데 원래. 그래요? 예. 멀리 그가 원격 연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원격 결혼이겠죠. 그런 상태다 지금. 예,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남편은 대구에 있고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서로 떨어져 산 지가 오래되니까 물론 만나고 따로 또 같이 사는 거긴 하지만 제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해서 아이들에 대한 제가 제 1차 책임자로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제가 무슨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 남편이 너무 멀리 있고 하니까 그냥 제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갔던. 일찌감치 홀로서기를 하셨구나.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 같은 거를 또 챙기지도 않고. 서로. 예, 서로 안 챙기게 되고. 뭐 지금 뭐 조금 서로 챙기긴 하지만 생일 같은 거도 뭐 잘 안 챙기고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좀 외롭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 제가 해피 버스데이 투 미. 굳이 남이 축복을 남편이 축복을 안 해줘도 제가 스스로 제 생일을 자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축복이 없어도 전 이미 우주에 축복받은 제 자신이라고 생각하니까 해피 버스데이 투 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죠. 나이 들을수록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는데요. 남편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이 드셔서. 그건 각각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 정 선생님은 남편과의 어떤 관계로 삽니까? 남편과 서로 덕담하는 관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서로 이제 아침마다 가족 채팅방에 서로 생존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간단한 아침 인사를 쓰면서 내가 멀쩡하다는 거를 서로한테 알리는 거고 또 상대도 그걸 알리고요. 어제 그랬죠. 자녀 아들, 딸이 있는데 다 4명이 따로따로 산다고. 네. 그러니까 서로가 4명이 일제히 다 그 생존 신호를 보내면서 다들 아직 상태가 괜찮군 하는 그다음에 뭐 아프다 뭐 바빠 죽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과는 저도 남편도 정년 퇴직을 했기 때문에 30몇 년 넘게 일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좀 보면 짠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처자식 걱정 버리고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그런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나 봐요. 그렇죠. 존중해주고. 네.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하지는 않고 웬만하면 그냥 밀어주는 식으로.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거 각자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생각.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네.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배부른 소리다. 먹고 살만 한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의 연금으로 그럭저럭 살고 있으니 뭐. 연금 뭐 나오는 게 있어요? 기업은 국민연금밖에 저는 없죠. 국민연금. 네. 그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네, 많지 않죠. 그러니까 알바를 저는 하는 거고 제 남편은 공무원 연금이니까 알바를 할 필요가 없죠. 하기야 그 정도 경제적 여유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근데 그렇게 우리 선생님 같이 살지 않아서 그렇지 재밌게. 그렇죠.
이제 두 사람의 연금도 중요하지만 자식들이 이제 각자 경제적인 독립을 해주면 사실은 그렇게 큰 부담 없죠. 예, 큰 부담은 없을 거예요. 아내하고 저도 뭐 월 200이면은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두 집 살림을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 외에 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자녀와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녀하고는 이제 결혼은 안 했지만 딸과 아들이 각자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날 때는 뭐 명절, 그다음에 누구의 생일이나 뭐 이런 가족 모임에서는 만나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에 최소한의 개입 원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들은 제 몸을 빌려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어떤 개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결정을 하면 저는 그냥 밀어주는 방식으로. 게다가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개입할 권한도 적어지고 그런 있는 거에 거죠. 대해서 남편분하고는 생각이 같습니까? 남편은 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지지해 주는 편이에요. 저처럼. 근데 다만 딸이 39살이니까 남편은 이제 저에게 왜 딸을 결혼하게 좀 적극적으로 안 나가느냐. 종용을 해야지. 예, 엄마로서의 제 태도에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결혼을 저도 옛날에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혼했는데. 버스에서 만나서 하셨잖아. 예, 근데 그거는 29살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시대에 70년대 데드라인, 80년대 맞아, 데드라인. 30대면 큰일 난 줄 알았어. 네, 30이면 노처녀로 막 네. 어쩌고 뭐. 그래서 29에 결혼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그 시대의 압력 같은 거. 좀 자칫하면 저희 가족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그냥 시집 가준 거거든요. 아이, 남편분이 좋아서 가셨겠지. 그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았다가 눈이 맞아서 가셔놓고 지금 와서 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네, 뭐 하여튼 이런저런 다 이런 게 섞여 있지만 근데 저는 제 딸이 그러는데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해요. 걔가 아침에 오면 자기 반 클래스메이트들이 막 울그락불그락 화를 낸대요. 엄마하고 싸우고 왔다며. 그래서 왜 싸우냐고 물어보면 엄마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지금 말을 안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맞아, 그 말 많이 하지. 예.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간신히 피곤한데 일어났는데 엄마가 그 얘기하고 막 그러면 화가 나서 엄마하고 싸우고 일전을 불사한 뒤에 학교로 왔으니 마음 심사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좋대. 아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 저는 사실 딸. 본전 생각이 좀 나지.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평생을 엄마가 굉장히 아들, 딸한테 잘해주잖아요. 헌신하죠.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뒷바라지 이런 걸 아주 굉장히 완벽하게 해내면서 가슴 속에는 자기가 채권자라는 약간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많은 것을 베풀었다. 그러니 너도 보상 심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아들, 딸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아하.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그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성취했던 그 경제적인 만큼의 물질적 성취를 지금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20대, 30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보다 가난해진 자식 세대들이 지금 나오는데 부모는 은근히 그 채권자 의식으로 내가 너한테 투자한 거, 헌신한 거에 대한 보상 심리를, 본전을 좀 찾겠다는 약간 말에서도 그렇고 의식 저변에 무의식에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은 그걸 느끼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엄마한테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만 그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고 정 선생님 원래 준 게 없으니까 뭐 받을 것도 없네. 바로 그거예요. 저는 적당히 잘했으니까 굳이 뭐 직장 생활 하시느라고 얼마나 뭐 잘하셨겠어.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제가 기본적인 엄마로서 도리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적당히 그러니까 평균만 한 거예요. 보통만 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 네. 그들이 가끔 용돈 주면 아이고 땡큐다. 진짜 그래서 고맙고. 받았네. 고맙게. 잘 쓸게. 여행비에 쓸게 하고 그다음에 쓰고 나서는 반드시 피드백을 해요. 이러이러한데 얼마를 지출했고 네가 준 돈으로 충당했다. 그걸 왜 그걸? 아니
좀 보고를 해. 모든 사후 보고를 해야지. 그러면 돈을 준 써주니까. 사람이 그렇죠. 돈을 준 사람이 보람을 느낄 거 아니야.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아니,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 보고를 않아요?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좀 하세요. 그리고 칭찬해줘요. 고마웠다. 고맙다고. 응. 잘 썼다고. 남편에게도 자주 칭찬을 좀 하시나 봐. 뭐 가끔 하죠. 남편한테는. 고생했다 그동안. 네, 그런 얘기는 해요. 그게 좀 짠하다는 얘기. 입 우리들 벌리고 처자식 자는 때문에 너무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이렇게 약간의 립 서비스를 겸해서 좀 하죠. 아, 그런 얘기를 좀 나이 먹을수록 해야 돼요. 그런 얘기 필요한 들으면 것 저도 같아요. 좋아. 네. 그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서. 친구 관계도 중요하죠. 친구가 많으신 편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굳이 많을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근데 직장을 이제 나오고 퇴직하고 난 뒤에는 굉장히 인간관계가 좀 많이 정리가 되고 특히 코로나 덕분에 더 이렇게 정리가 남을 사람만 남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소수 정예로. 그래서 그래도 외롭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외로운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자기 사람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의 그런 사교, 그 사교에 나가는 시간하고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게 네. 몇 대 몇이나 돼요? 뭐 5대5 정도겠죠. 그렇게나 돼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도 일주일에 한 2번 만나면 나머지 시간은 혼자서 책 도서관에 가고 걷고 글 쓰고. 엄청 많이 만나시는 거네. 그게 절반이면. 아니 뭐 일주일에 사람들. 2번, 2-3번 정도. 그렇게나 만나요? 네. 옛날 직장 동료들도 있죠. 그다음에 뭐 학교 친구들도 있고 사회에 나와서 사귄 사람들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만나서 직장 동료도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옛날에는 네. 서로 경쟁하고 막 이런 네. 관계였다가. 그렇죠. 이제는 계급장 다 뗐으니까 서로 서로 완전히 편하죠. 편하죠. 예, 나이도 서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친구. 플러스 마이너스 10년은. 벌써 책을 이제 2권이나 내신 작가신데 네. 원래 글쓰기를 좋아하셨나 봐요. 아니요. 제가 갱년기에 그게 춤바람이 날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게 그게 갱년기를 거치는 최대의 변화예요. 아, 그 두 가지 힘으로 네, 갱년기를 돌파한 넘으셨어요? 거죠. 네. 글 쓰고 춤추고. 예, 그래서 저는 갱년기에 있는 후배들한테 뭔가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지금 생각해봐라. 언제나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루지 못한 꿈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반드시 하나 이상만 찾아내면 그럼 시작이 반이니까. 그러면 된다. 그래서? 그러고서는 글이 나가라. 그래서 저도 글쓰기를 갱년기에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글을 쓰고 나니까 뭐가 변화가 되고 뭐가 좋아졌어요? 일단 속이 후련해졌어. 오. 그러니까 그동안의 불만이나 뭐 제 생애에 대해서 뭔가 이것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 이것뿐일까 산다는 게 이런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굉장히 제 마음이 평정이 됐다고나 할까요? 어허. 그래서 글을 쓰면서 저는 그 전환기를 잘 헤쳐나온 것 같아요. 나이 드셔서 책 한 권 쓰는 거에 도전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책 쓰기에. 뭐 강 선생님이야 그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제가 뭐라고 떠들 말씀이 없네요. 아, 근데 원래 글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전혀 그런. 나이 먹어 써보니까 써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글 쓴다는 생각 없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날마다 쓰는 일기는 못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영화 본 거에 대해서 리뷰를 좀 써보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어쩌다가 또 이제 요즘은 글 쓰는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많죠. 카카오 브런치라든가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에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발판이 돼서 지금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좀 펜그림도 좀 배웠거든요. 아. 그러니까 일종의 어반 드로잉이라는 펜화. 예, 펜화인데 그 어반 스케치라고 해서요. 알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수채화 물감을 그러니까 도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서 다음에는 제 친구가 제가 제 그림이 좀 우습다면서 한번 전시를 해보라고 내년에 어떤 후배가 그 전시 공간을 주선해 주겠다고 그래서요. 우스운 게 아니고 멋있나 보죠. 아니 좀 그렇게 글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그걸 보고 글보다 그림이 더 재밌다 그러는. 그래서 내년에 깨알같이 자랑은 다 하시네. 그럼요. 물어보셨잖아요. 그거를 내실 생각이에요? 그걸 해볼까 내년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보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 참 행복하신 것 같아. 사는 게 굉장히 즐거우신 거. 뭐 힘든 건 없으세요?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덜 배가 아플 것 같은데. 그러게나 말이에요. 근데 걱정 마세요. 저 눈도 되게 나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무릎도 이제 시큰시큰 거리고요. 뭐 그런 건강상의 문제는 올 것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나이 들면서 겪는 일이니까 또 이렇게 또 아프게 되면 또 명랑한 투병을 해야죠. 그렇죠. 누구나 네. 나이를 먹으니까. 건강은 뭐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니까. 네. 지금 지병은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렇게 좀 재미있게 사는 게 노년의 그 면역력을 좀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국가 재정도 우리가 덜 쓰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도 지금 어려운데 스트레스 안 받아야 돼.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퇴직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요. 이렇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60 이제 퇴직하고 60 넘고 그러니까 그동안 젊었을 때는 경쟁하고 남보다 잘나야 되고 뭔가 좀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가 이제 일단 퇴직하고 이제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명함 없는 인간이 됐을 때 그때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는 말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산책을 나가면 애기똥 불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 베이커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빵 냄새나 빵 굽는 냄새, 커피 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달아요. 그래서 오감이 이게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그것들이 좀 짓눌려 있었다면 그런 오감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안 보이던 세계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길냥이도 보이고 막 안 보이던 풍경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노인을 볼 때 그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온 거에 대한 어떤 존경과 또 고마움 이런 것도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손자, 손녀들 봐주는 분들, 그렇게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사실 회갑이 넘으면 우리 건강도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스스로 챙겨야 될 나이인데, 근데 사실은 할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황혼육아 이제 시기가 시작되는 그런 때예요. 네, 그러니까 손주육아죠. 그러니까 내 자식들을 제대로 키워내느라고 아주 굉장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좀 놀고 싶은데 황혼육아라는 이런 또 다른 프로젝트가 이제 그 우리 60대 여성들을 굉장히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이 황혼육아, 그러니까 딸이나 며느리 그리고 아들과 사위에게서 이게 은근히 이제 이 압박을 받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황혼육아를 해줘야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육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적 프로그램에 좀 부족하니까 이제 그거를 친정엄마나 시엄마니의 노동력으로 충당하려는 그런 기대와 압박이 사회적 있잖아요. 압박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안 해주면 좀 이렇게 되게 매정하고. 이기적인 엄마, 이기적인 친정엄마로 보는 그런 시선이 있어서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게 너무 부당하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가사노동에 계속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식들을 키워낸 걸로 우리 임무와 책임은 달성됐다. 그런데 또 황혼육아에 대해서 만일에 이걸 안 하면 좀 이렇게 야박하다느니 이기적이다느니 이런 시선이 있다는 게 굉장히 부당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유 시간을 우선순위가 육아에 가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자유 시간이 아무래도 그렇죠. 좀 침범을 당하는 거죠.
사실 우리 제가 속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게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그러니까 출생한 그 세대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한국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의무 교육을 받기 시작한 그 세대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고등교육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전 할머니 세대, 베이비 부머 이전의 할머니 세대하고는 다르게 자기의 서사를 가진 최초의 그런 할머니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세대.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자신의 여러 가지 욕망 구현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시간을 이제 노후에 집중해서 써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우선 학원융화로 이제 그거를 나누려면 자기 건강,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이 많이 훼손이 돼요. 제가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허리 통증 같은 무릎 연골 약화 이런 굉장히 어깨 통증 이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황혼육아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 앞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생색내는 것 같고 약간 유세 떠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다는 친구들 조작 있어요. 그 말씀 마지막 말씀에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공감들 하시겠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저는 황혼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일종의 방관자이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결혼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제 친구들의 그런 사례를 보면 이런 사회적인 기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누군가가 좀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60대 이후에 여성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황혼육아가 우선순위가 되면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에 가서 저처럼 뛰노는 것도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지는 거죠. 거의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요 총 걸기하라 이런 분위기시네. 네,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도. 알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 참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며 공부 생활자로 살아가고 있는 정경아 선생이었습니다.